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주요 양자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숨가빴던 외교 일정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대중관계 복원 물고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방한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서울에서 또 만났습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도전 과제 앞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과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회담까지 숨 돌릴 틈 없던 외교 일정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 기간, 이 대통령은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교착 상태이던 한미 관세 협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매듭 지은 게 우선 꼽힙니다.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안보 분야 수건이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결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국내에 배치된 이후 급냉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为中韩两国繁荣昌盛、人民幸福美满，为李在明总统和在座的各位朋友的健康干杯。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일본의 신임 총리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로 한 것 또한 정상 외교의 수확물입니다. 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글로벌 빅2.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담판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건 가교 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보단 나아졌지만 우리 돈 280조 원이 넘는 2천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돈을 댄 우리와 투자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건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중국이 한한령을 풀고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건설적 역할에 나서도록 하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일본 정부에서 받아내는 것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제주도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처음으로 합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또 방산기술 공동연구 등 안보 분야 협력 확대와 온라인 스캠 같은 초고가 범죄 대응 공조, 한 싱가포르 FTA 등을 통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뜻이 모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주가 시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각국 대표단 2만 명이 다녀간 에이펙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김구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경주 선언을 채택한 장소,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물 셀 틈 없던 경비 태세가 풀렸고 전국에서 지원왔던 경찰관들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었던 힐튼 호텔에선 보안 검색대를 비롯한 집기를 정리하고 방송사들이 열띤 보도를 이어간 현장 스튜디오도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철통같이 막혔던 곳, 관광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곳곳을 둘러봅니다. 뉴스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아주 만족하고
또 결과도 좋아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불국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는 회원국 대표단에 선보인 핵심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통 통제로 삼엄한 분위기에도 10월 방문객 수는 48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There is so much to see and do in Gyeongju, both from the historical side of things, but also the local food, the local cafes. All of that together makes Gyeongju a really attractive place to go.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있다고 극찬한 황남빵을 먹으려고 긴 줄이 늘어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주만의 특색 있는 매력이 널리 알려진 만큼 이를 이어나갈 포스트 에이펙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상북도는 세계 10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과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 회담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이제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경주 에이펙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과 경주 선언 등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수도권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한령이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북핵 문제처럼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현안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 잠수함을 언급한 게 실책이었다며 그 결과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재판 재개를 거듭 강조했는데 예산 정국이 아닌 극심한 대치 정국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이 막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연말 예산 정국으로 접어들 거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이번 달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압박하는 상황 속에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법불신 극복 TF도 발족해 법원 행정처 폐지 공론화 작업까지 전방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지금 여론은 재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재개하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재판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굳이 법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재판 결과를 놓고도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리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만끽할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민주당이 굳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등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지역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이어 지난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합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 광주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서울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어제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경상 서부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가을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건 처음입니다. 밤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강한 북서풍이 유입돼 오늘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 낮고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 1도, 경기 광명은 영하 1도, 파주 영하 3도, 양주 영하 4도를 보이겠고 충북 제천과 음성, 충남 천안, 경북 봉화 등 내륙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10월 중순 이후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추위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춥다가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일종의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기온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서울 동북 서남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한파 피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와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 속보와 가까운 한파 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으로 승객 9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서 조사 중인데요. 테러와의 연관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6시쯤 런던 킹스 크로스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9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가운데 중태에 빠진 승객도 있습니다. They we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carriage to get away from the incident, from the suspects. They were extremely bloodied. I thought it was like some sort of Halloween prank at first, but then he shouting that someone's got a knife, he was stabbed. 영국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열차를 역에 정차시켜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명은 모두 영국 국적자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ritish Transport Police declared a major incident yesterday, and counter-terrorism policing were initially supporting our investigation. However, at this stage,
There is nothing to suggest that this is a terrorist incident.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 일부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에도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살해됐습니다. It will affect lots of people today. I mean, I've had family using the train line just the day before, so they could have been on that train easily.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국왕은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석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크라노스다르주 당국은 현지 시간 2일 텔레그램에서 드론 파편이 투합세 항구에 있는 유조선 한 척과 석유 터미널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합세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외국 민간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고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하원 의원, 뉴저지 주지사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 의원의 선거 유세 연사로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지원 유세에서 미국과 미국 정치는 지금 꽤 어두운 곳에 있다며 백악관은 매일 무법과 무모함, 심술궂음, 그리고 그냥 순전한 광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과 미국 도시의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또 격침해 3명이 숨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SNS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전쟁부는 테러 단체가 운용하는 또 다른 마약 밀수선에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선박은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마약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고 잘 알려진 마약 밀수 항로에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싣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격이 이뤄졌을 때 이 선박에 3명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가 있었다고 3명 전원이 사망했고 미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5번째 정찰 위성이 발사된 뒤 목표 궤도에 올라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정찰 위성 5개가 모두 궤도에 오름으로써 이제 우리 군은 더욱 촘촘한 대북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3, 2, 1, engines for power, and liftoff. 우리 군의 정찰 위성 5호기를 실은 로켓이 점화와 동시에 힘차게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발사된 정찰 위성 5호기는 14분 만에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발사 1시간 뒤에는 지상국과의 첫 교신도 이루어지면서 발사 성공이 공식 선언됐습니다. 4.25 위성 사업 5호기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 발사되어 목표 궤도에 안착하였으며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에서 목표로 한 위성 5기가 모두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4.25 사업은 전파를 이용한 영상 레이더와 전자광학 그리고 적외선 센서 위성을 함께 운용하는 건데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찰 위성 1호기에는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가 탑재돼 선명한 이미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2호기부터 5호기는 흐린 날씨에도 주 야간 모두 임무 수행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위성을 여러 궤도에서 군집 운용하면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에 적합한 방식의 감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정찰 위성들이 번갈아서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 위를 지나면서
더욱 촘촘하게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군지법으로 운용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춰줌으로써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군은 초소형 위성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감시 전력 강화는 물론 독자적인 우주 전력 구축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규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일 개최될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참석을 위해 오늘과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데 안 장관과 JSA를 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오동훈 공수처장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것 같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적 있으세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공수처가 수사하던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김 전 부장검사가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0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과거 근무연이 있거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데 특검은 이들이 총선 여론을 의식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제19 감싸기 의혹으로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진행하는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 절차가 길어지면서 부득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 우려 때문인데요.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거듭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검찰권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년 전 국회가 요구해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사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 파견은 최대 5명,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규모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개별 특검보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물류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외압 의혹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당사자인 사건들이라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19 감사하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과 공수처 수사로도 밝힐 수 있는 검사 비위를 특검에 맡기는 걸 두고는 논란입니다. 기존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도맡는 특검 수사 자체가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관 불신을 명분으로 상설특검을 과거 정치검찰로 비판받은 특수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1호 대책 시행 후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수급 동향을 보면 지난주인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한 주 전 105.4에서 103.2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99.1 이후 9주 만에 첫 하락이었습니다. 특히 강북권 매매 수급 지수가 104.8에서 101.6으로 3.2포인트나 하락했는데 강남권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만 낮아졌습니다.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강남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강북권역이 대출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집을 갈아타거나 또는 구매하려고 할 때 대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수급 동향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11호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수도권 경매 시장에선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에 붙여진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2.3%를 기록했습니다. 즉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2.3%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6월에 110%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는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낙찰 후 곧바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1호 대책 대상이 된 경기 12개 지역의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도 97.9%로 지난 9월의 94.4%보다 높아졌습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 낙찰가율이 87.3%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당분간 인기 지역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점차 경매 시장 과열 징후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자 전세 대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3,718억 원으로 10월 들어 2조 2천억 원가량 불었습니다. 9월의 2배 수준이지만 대출 수요가 절정이었던 지난 6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조 2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거래 위축이 더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7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 4천선을 돌파하면서 1억 원 이상 거액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기며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코스피 하루 평균 시가총액 회전율이 0.57%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T가 엔비디아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애트리, 연세대학교 등과 AI 랜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전산망 복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전체 복구율이 90%를 넘어섰었는데 정부는 연내 복구 완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새 국민 제안을 받는 국민신문고와 세금 납부 등을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재난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디딤돌 등 90% 넘는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복구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구 센터가 이제 연계되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복구 시점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셋째 주까지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를 모두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1월 1주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조사정보 통합 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 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하여 95.2%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 10개 시스템은 이번 달 안에, 4개 시스템은 연내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부 데이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없어 데이터가 소실됐습니다. 다만 일주일치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알려졌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다고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만 1년에 3천 명이 넘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버스에 탄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결국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지난달 인천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기 김포에서 택시에 탄 여성이 주행 중인 70대 기사를 손발과 신발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다쳐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는데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00명 넘게 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운전자 폭행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최근 3년 동안 법원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40%를 넘고 30%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에는 강력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처벌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행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달리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여 업체들의 방관 속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조등을 켜놨지만 무용지물,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 간 손상으로 지금 입원 중이고 이제 평생 장애는 생겨가지고요. 평생 약 복용을. 불과 며칠 전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겠다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PM 자체가 독소 조항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악법 상태라는 거예요. 인증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이 연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파주와 철원, 제천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은평구는 영하 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의 기온을 봐도 대전이 0.8도, 대구 4.1도, 부산은 6.1도에 그쳐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13도에 그치겠고 대구와 광주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반계성 YTN 재난전문위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갑자기 초겨울로 날씨가 급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얼마나 추운 겁니까? 현재 경기 북부, 경기 동부, 강원 서부, 충남 동부, 충북, 그다음에 전북 동부, 경상 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대체로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북의 설천봉이 영하 8.4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6시 현재 서울은 0.7도, 춘천 영하 2.5도, 충북 제천이 영하 3도, 대전이 영상 0.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로 영하 2.7도, 노원구가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낮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체감 기온이 영하 1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체감으로 따지면은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찬바람까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파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죠.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한파주의보는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기간 중에서 여러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을 하면서 또 그날 기온이 3도 이하이고 그 기온이 평년가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나 세 번째 조건은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조건으로 발령이 됐는데 현재 서울 지역으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고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지역은 서울의 동북부, 서남부 지역, 그리고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서부, 강원 북부 산악, 충남 서부, 대전, 세종, 전북 동부, 강남 북서부, 경남 북서부 지역 등에 발령이 돼 있습니다. 네, 한파특보라고 하면은 겨울철에 발령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단풍 구경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원인은 뭡니까? 일단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한 영향이죠. 이게 내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상에서는 한만 국경 위치한 1033 헥토파스칼의 매우 차가운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 대개 상층이 얼마나 찼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한기가 내려오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현재 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 기온은 대개 겨울 한파 때 내려오는 온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모치표면도 따뜻하고 태양고도가 높아서 지상 기온이 그만큼 겨울처럼 내려가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동쪽으로 해갖고 고기압이 형성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상한 그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북풍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대기 자체의 지표면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기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기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춥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평년 최저 기온이 6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도 이하 평년보다 5도 이상 낮게 떨어졌는데 뭐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현재 따뜻한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이 차가운 고기압이 바로 변질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죠.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추위는 일단 내일까지 지속되고요. 수요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정도,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날씨를 보면 며칠은 추웠다가 또 며칠은 풀렸다가 이런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 가을에는 비 올 때마다 내복 한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통과해 나간 후 북서쪽에서 강한 대륙성 고기압이 확정해 올 때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이 고기압이 변질돼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영향을 주면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다 또다시 기압골이 내려오고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 이후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월 20일에 서울 지방이 5도 이하로 내려갔고요. 일주일 후죠. 27일에 3도로 내려갔고 다시 일주일에는 오늘 0.7도로 기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날씨는 당분간 반복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예상으로 보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대륙성 고기압으로 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춥다 보니까 월동 준비에 들어간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올겨울 얼마나 추울까 벌써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겨울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라니냐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뭐 각국 예측기관들 예상을 보더라도 올겨울은 약한 라니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현재 기상청 3개월 예상을 보면은 11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고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 라니냐 겨울일 경우 초겨울인 12월에 한파가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이 올해하고 상당히 기압계가 비슷했는데 12월 한파가 아주 매우 강했었거든요. 한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초겨울 한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2018년, 2020년, 2023년, 2024년에 우리나라 그 연근의 해수온이 평년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해들 겨울 급증의 폭설 그리고 한파 피해가 심했던 해였거든요. 근데 올해 현재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거든요. 따라서 올겨울 폭설이라든가 한파 피해가 좀 많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온도가 높게 되면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되고요. 또 젖은 땅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 증발을 통해서 바람이 더 차갑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파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좀 미리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태풍 관련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름에도 그리고 또 가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큰 태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이례적이죠. 1951년부터 태풍 발생 통계가 있는데 75년 동안 우리나라 태풍의 영향이 없었던 해가 2009년 그리고 올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이제 올해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다만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영향이 없었던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력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상공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고기압이 장벽을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북상을 하지 못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를 따서 일본으로 가거나 중국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티벳 고기압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 자체가 우리나라 남쪽에서 동풍이 불게 되거든요. 상층에서. 그럼 이 태풍은 대개 중국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거의 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이제 앞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차가운 공기가 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진짜로 올라오지 않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통제에 다시 나설 경우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의 적법성을 다룰 이번 주 미 대법원의 첫 심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뒤 수출 통제 위협을 반복해왔다며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t's never been addressed with these rare earths, the rare earth magnets. The Chinese have cornered the market, and unfortunately, at times, they prove to be unreliable partner.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서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 초고속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와 펜타닐 미국 유입은 명백한 비상사태였다며 관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무역 적자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당연한 조치라는 겁니다. I'm quite optimistic that they were going to try to control those, and the president was able to push back using his IEEPA powers. If that's not use of an emergency power at an emergency time, I don't know what is.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보다도 8%포인트 낮은 수치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과거 미국과 뜻을 같이 했던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도 관세로 인해 1년 전보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때 1인당 19만 원씩 오른 선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관계가 악화하자 캐나다는 관세로 신음하던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다변화에 나선 겁니다. We all know the United States is changing its trading relationship with Canada, but it's changing all of its trading relationship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이후 경계심을 높인 동맹국은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관세를 피해 미국의 공장을 짓던 중 발생한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형 IT 기업이 미국 진출을 접었고 2곳 이상은 미국 투자 계획을 철회했으며 4곳 이상은 투자를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관세는 미국인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1년 전보다 1인당 19만 원씩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CNBC는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 추산 결과 관세로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비용 부담이 59조 원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난 것이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충북도청 내 추모 조형물 설치를 두고 도의회와 유족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건립 위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예산을 삭감한 건데 유족 측은 건립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게시판에 오송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북도의회가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오송 참사 추모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시민단체가 항의의 뜻으로 설치한 겁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도의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같은 핑계로 자기들 임기 내에 하지 않으려는 그런 회피하는 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달 심의하는 3차 추경 예산에 오송 참사 추모비 설치비 5천만 원을 다시 도의회에 올린 상황. 지난 예산 삭감 뒤 도의회가 유족과 면담도 진행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추모비 설치 예산을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2차 추경안 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을 수정이나 보완 없이 그대로 올라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소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집행부인 충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도의회가 추모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갈등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갈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의 대표 브랜드인 강화섬쌀이 캐나다에 이어 호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강화 들녘에서 수확한 쌀을 도정에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쌀을 트럭으로 옮겨 싣습니다. 모두 10톤의 강화섬쌀이 부산항으로 이동해 호주 멜버른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 수출 성과입니다. 앞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광화군, 호주 무역업체는 농산물을 수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일으켜 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 업체가 생산한 11개 품목 2,500만 원어치 농가공품도 곧 수출될 계획입니다. 호주 시드니 상설 매장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호주 전체 많지 않지만 3천만이 되는 호주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인천 식품을 호주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 한인 경제 대회는 이처럼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화 섬쌀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도 전시되고 수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식품의 인기가 남달랐습니다. 또 스타트업 업체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리 상품 수출에 물꼬를 트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한중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매달린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재계도 슈퍼위크긴 마찬가지였는데 업계별로 희비가 어떻게 엇갈렸는지 중앙일보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하이라이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면서 자동차 업계는 맑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관세 비용을 연 3조 원 넘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인데요.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정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받기로 한 것도 성과입니다. 반면에 기존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된 철강 업계는 보릿고기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를 기대했지만 이번에 풀진 못했죠. 쇼핑과 면세점 업계, 또 항공, 관광업계 등은 아쉬움을 삼키게 됐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훈풍이 불죠. 코스피는 4천을 뚫고 해외 주식도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청약 통장 깨고 또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라도 불장에 뛰어드는 중입니다. 반년새 70% 넘게 치솟은 코스피를 보면서 막차라도 타자라는 심리에 불이 붙은 겁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투에 나서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인이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조급해지는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의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규모 격차가 최근에 더 벌어졌다고 하네요. 닿을 수 없는 고지처럼 여겨지는 부동산에 비해서 금융투자가 비교적 접근하기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건 변동성이죠. 전문가들도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집중 투자하기보단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동아일보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종로구에서 6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네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서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었는데요. 마치 나는 솔로 출연자들처럼 어르신 36명도 본명 대신에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20분간 1대1 대화를 거친 끝에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일수록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에 1명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10.8%나 되는데요. 그러자 지자체들이 생계 지원을 넘어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죠. 관계 회복이 장기적인 돌봄 비용도 줄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리는 대책이 될 텐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나는 솔로 어르신 버전을 벤치마킹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11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폼 미쳤다. 인상적인 세레모니까지 이 선수가 서울의 캡틴입니다.
신유빈 선수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시리즈 상위급 대회인 챔피언스 몽펠리에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신유빈은 대회 여자 단식 4강에서 독일의 베테랑 빈터에 4대1로 졌습니다. 앞서 신유빈은 대회 여자 단식 4강에서 독일의 8강에서 세계 8위인 중국의 천위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첫 챔피언스 결승행에 8연불을 켰지만 빈터의 노련한 플레이에 막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가 강등권 탈출이 급한 제주를 누르고 K리그1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광주는 후반에 터진 신창무와 프리우드욘슨의 연속골에 힘입어 홈에서 제주를 2대0으로 물리치고 하루 만에 7위자지를 되찾았습니다. 광주는 남은 3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9위를 확보했지만 제주는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수원FC는 최하위 대구와 1대1로 비겨 10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8도로 당장 어제 아침과 비교해도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오늘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파주와 철원, 제천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은평구는 영하 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안동이 영하 0.5도, 광주 3.9도, 부산은 6.1도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습적으로 추위가 찾아오는 데다 일교차도 무척 크게 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